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토론의 시간 점수다 함께하고 계신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전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의 이준석 전 비대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죠. 아까 우리가 3부 끝에 청년 실업률에 대한 대책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의원님 그걸 알았으면 지금 기재부 장관을 하고 계실 것이다. 경제부총리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김 의원님은 지금까지 나온 공약에서 일자리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한 거 다 더하면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뭐 청년 할당제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이제 국회에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민간 기업에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현재는 민간 기업에게는 일자리를 어떻게 강제 할당하라고 하는 제도보다는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먼저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뭐 큰 정부를 하지 않겠다. 작은 정부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훨씬 더 많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요양보호사나 뭐 여러 이제 복지를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안전과 관련한 일들을 하는 많은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좀 많이 국가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먼저 필요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것이 이제 개인 기업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는데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 그럼 대략 정확하진 않더라도 한 어느 정도 늘려야 된다고 보세요? 그게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공약으로도 내세우기도 했고 했습니다만 안전과 관련한 것 그리고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이 만들어지면은 한 20만 개 가까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는 국공무원 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충분한 일자리들을 양산할 수 있고 또 그것의 혜택들이 우리가 요즘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이 사회복지사다 이런 말들 합니다. 그렇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전하고 다니겠어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시급한 문제인 것이죠. 이 의원님. 김 의원님의 제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돈 문제입니다. 또 들어가면은. 증세 얘기가 또 나오겠죠? 사실 공공일자리라는 것을 만드는 과정에 또다시 증세나 이런 것은 합의가 없다면은 지금 국민들도 이 부분은 알고 있을 거예요.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대규모 토목 사업을 뭐 일으킨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결국에는 복지를 확충하는데 재원을 많이 쓰긴 썼습니다만은 그것이 부족해서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공공부문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선투자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 얼마나 또 재정에 부담이 갈지에 대해 가지고 솔직히 우려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 부분 사실 공공 일자리가 늘어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제공하지 못하는 또는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확충하는 거는 찬성합니다만은 재정 상황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아주 원론적인 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다시 한번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여당의 후보라 할지라도 다음 선거 때는 한번 증세를 놓고 진지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반사적으로 증세라 그러면은 여당 후보들은 좀 알레르기 반응 펄쩍 뛰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깎아주겠다라는 얘기를 과거에 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재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네, 뭐 좋은 의견 주셨어요. 자, 이 청년 일자리 문제도 일자리 문제지만 이번 총선 기간에 시간당 급여 인상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최저임금 문제요? 그렇죠. 새누리당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간당 최고 9,000원 정도에 도달하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똑같이 2020년까지 1만 원. 정의당은 2019년까지 1년 당겨서 1만 원. 인상안을 내걸었는데 자, 현재 최저시급은 뭐 너무 잘 아시죠? 시급 6,030원입니다. 현재 최저시급 적정합니까? 글쎄요.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약자 둘을 놓고 지금 우리가 줄다리기 좀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 게 실제로 저도 지역구 돌면서 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도 관심이 많지만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반대로 줘야 하는 입장.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고용주는 항상 강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사회의 특성상
최근에는 뭐 50대 퇴직자들 이분들이 다 고용주가 사실상 되는 거거든요. 또 네. 지역에 가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임금 인상이라는 게 급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과연 매출은 그만큼 따라서 오를 것이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또 한 가지 경제에 위험한 요소라는 것은 연쇄적인 물가 인상이거든요. 네. 근데 연쇄적인 물가 인상으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등이 나오고 있는 거로 봐가지고 저는 아마 좀 2020년이면은 아주 가까운 미래거든요. 네. 이때까지 10,000원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간 단계에서 한 7, 8천 원 됐을 때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여론이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영세 자영업자 위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겠죠.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이제 물가 상승. 그러니까 전혀 과학적이지 않지만은 제가 그냥 동네 김밥 천국 가가지고 이런 거 궁금할 때 그 사장님한테 최저임금 10,000원 되면은 이거 김밥 얼마에 파실래요? 한번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원조 김밥이라는 네. 거. 그거 한 3,500원, 4,000원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줄에. 네. 그러니까 가게마다 또 임대료나 이런 것 때문에 사정이 다르겠지만은 연쇄적인 물가 인상이라는 거는 반사적으로 행하실 계획은 있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임금 수준이 인상된다고 하면은. 근데 우리 국민이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게 정착되는 것이고 네. 그렇지 못한다면 제 생각에는 좀 부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제적인 제 조건,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2020년까지 10,000원 되는 건 저는 뭐 고민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최근으로 보면 4,860원에서 5,210원 되고 그리고 6,030원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인상률 비율대로만 그냥 계속 증가해도 2020년 되면은 당연히 10,000원이 될 겁니다. 네. 그 정도 선이 될 건데 그걸 저희 당을 비롯해서 다 공약이라고 내세우는 것도 좀 웃긴 일이죠. 20년에 하는 네. 것. 그리고 물론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항상 그 얘기를 해야 될 것이 그러면 그동안 국가는 뭘 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네. 최저임금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의 생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벌어서 모두 하라라고 하면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그에 합당할 만큼 최저임금 올라가고 사회경제가 이렇게 바뀌어 나갈 때 중소기업에게는 어떻게 국가가 지원할 것이며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어떤 지원들이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맞춰 나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박근혜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영세상공업에 대한 지원책들을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아직 그게 폭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 실효성에 대한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충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적으로 자연히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신 건데 아까 이 의원님은 조금 시장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그리고 조금은 이제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김 의원님이 그럼 국가는 뭘 할 거냐? 국가는 뭘 해야 되나요? 사실 국가에서 뭐 지원을 하자면 또 할 수 있겠지만은 네. 계속 돌고 도는 논리지만은 결국엔 재정 상황이 아주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결국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면 경기를 살리는 것이 가장 뭐 그분들에게 득이 되는 것인데 네. 그거 없이 서로 감내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가지고 일정 소득을 보정해 준다는 게 확실히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엄청난 부담으로 또 자영업자들에게는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완화시키기 위한 방책이라면은 이것도 아마 대선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대선으로 슬슬 넘겨봅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항상 대기업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최근에 큰 삼박회사나 조선회사가 위기에 처한다 그러면 국가 예산을 몇 조 원을 투입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항상 치킨집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다, 수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1,000만 원이 10만 개 모여야 생기는 돈입니다. 1조 원이요. 그러면 선박회사에 1조 원을 주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왜 1,000만 원씩 10만 개의 치킨집에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국가가 네. 선택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사실 선박회사에 지원하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는 규모의 논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그 산하산업까지 딸리는 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계 때문에 이렇게 네. 지원하겠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인데 뭐 비슷한 논리로 뭐 다른 영세업자들에게도 충분한 지원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네.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아까부터 계속되는 얘기지만 결국 재정일 겁니다. 돈이 문제는. 필요하죠. 결국 그러니까 재정일 아까 겁니다. 정치인이 솔직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 꼼수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박근혜 정부도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증세 없는 복지가 돼야 되는데
증세만 하고 없는 복지가 지금 계속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의원님 아까 3법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에 그 대우조선해양을 구조조정하는데 자본 확충을 위해서 12조가 필요하다. 그럼 이게 10조가 넘는 돈이면은 이제 1,000만 원씩 100만 개 예. 영세사업자를 지원할 수도 있겠군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 없다. 근데 이제 어느 쪽, 대기업 쪽은 또 돈이 지원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예전에 IMF 때도 공적 자금의 회수율이라는 게 제로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같은 12조의 논리로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국에는 지원하는 레벨이 자영업자도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따져보시면은. 네. 대한민국 50대의 30%가 자영업자에 종사한다는 통계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항상 어떤 논리로 또 들어가게 되냐면은 서울 내에서도 보면 그 물가 수준이라는 게 아주 상이하게 차이 납니다. 그럼 이것은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인구 이동이라는 이런 걸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평가해야 되는 것이죠. 예. 실제로 지방 같은 곳에서 오히려 최저임금에 대한 위반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근로자가 자기 임금을 낮춰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정효과 부효과 다 살펴가지고 10,000원까지 도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얘기를 좀 합쳐보면요. 우리 이준석 위원은 어쨌든 최저시급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건 영세사업자,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압박이 될 수 있고 임금 상승을 유발한다. 그런데 김광진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거다. 지원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좀 이제 층위가 달라요. 지금 두 분 이야기하시는 게. 결국은 그러면 국가는 돈이 넘치냐? 그렇지 않다. 이 얘기로 가는데 자,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전통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건데요.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면 고용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 이 명제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전통적인 논쟁이 있긴 하지만 지금과 같은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상승률 정도의 완만한 상승률 중에서는 그런 현상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경제 상황이 아주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역치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도 지켜봐야 되는 게 네. 최근에 뭐 4,000원대에서 6,000원대로 오르는 정도는 자영업자들이 감내한다 하더라도 6,000원에서 10,000원대로 뛰었을 때 그것이 3, 4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3, 4년 동안 그만큼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면 어차피 부담은 자영업자에게 누적되는 것이고 네. 역치를 돌파하는 순간 그것도 감내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자, 역치라고 이제 생물학 표현을 써주셨는데 네. 그 한계선, 그렇죠. 한계점은 어디냐 이거죠. 감내할 수 있는. 김 의원님은 어떠세요? 근데 뭐 그만큼의 소비 진작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연관되는 삶을 사는 분들은 사실 월 1,000만 원 받는 사람들은 50만 원 더 받아봐야 생활하는데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150만 원 받는 사람에게 50만 원이 더 소득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저금을 하는 것보다 지출이 훨씬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 자체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같이 고민해야죠. 근데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애초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나눠주는 게 그렇게 나눠지는 1대1로 나눠지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50만 원 희생한다 하더라도 그 뭐 모든 뭐라 그럴까요? 그 최저임금 받는 분들이 네. 50만 원 상승하는 건 아니고 아주 얇게 희석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네.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이죠. 우리 근데 시간이 예, 시간상. 자영업자도 1,000만 원 부시는 분도 없다는 얘기죠. 이 그러니까 이야기는 보면은.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네. 두 분 아주 치열하신데 뭐 청년 복지, 청년 실업 그리고 이 최저 시급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오늘 이야기를 두 분께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참 궁금한 일인데 바로 이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사태입니다. 청년 벤처 사업가죠. 숙대 다니다가 창업 동아리에서 창업을 해서 브랜드 호텔이라는 회사도 만들고 어찌 보면 이 두 분도 청년 정치인이신데 청년 정치를 해보겠다고 이제 신당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비례 7번으로 이제 바람이 이제 돌풍을 일으키면서 당선이 된 건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게 리베이트, 정치 자금 이 문제가 터졌어요. 이 사안 지금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만약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설마 개인의 부도덕함일까라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네. 이거는 선거를 치는 과정 속에서 뭐 큰 돈이 오가다 보니까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이런 건 것 같은데 네. 개인이 뭐 착복하려고 했다고까지는 저는 생각해보지 쉽지 네. 않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의 이제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이 홍보위원장이라는 자리는 홍보에 대한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사실 가액이 측정되기 어려운 그런 그 서비스 결과물들이 오가는 그런 그렇죠.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도덕적으로 굉장히 좀 자기가 강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지적은 정확했다 보고요.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국민의당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말바꾸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처음에는 전혀 문제 없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검찰 또는 선관위를 탓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던 거에 비해 가지고 이제 메시지가 많이 누그러드는 거 보니까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제 조금씩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양당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수립한 정당이기 때문에 네. 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겸허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진상조사단 꾸렸고요. 네. 뭐 송구스럽다는 이제 안철수 대표의 사과도 나왔는데 수사 결과를 보고 당원 당규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준석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수민 의원 개인적 차원의 개인적 일탈이나 범죄는 아닐 것이다라는 추정이군요. 사실 그 일감을 특정 회사에 몰아주고 이렇게 했다는 네. 거는 과거에 이제 이석기 씨가 그렇게 한번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통진당 홍보 일감을 다 몰아주면서. 그런데 그때도 보면 이제 그걸 이석기 의원 본인이 착복했다라는 것보다는 또 통진당의 활동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넓게 보면은 그냥 국고를 포탈한 거 정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좀 엄중히 다뤄야 될 사안이면 분명하지만은 이것이 꼭 김수민 개인의 부도덕함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정당 구조나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처음에 신생정당으로서 총선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것이 그 시점에서 국민의당이 국고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도 우리 다 알고 있고요. 교섭단체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도 알고 있고 결국은 자금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좀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네. 김 의원님은 어쨌든 선거도 치러보셨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도 계셨는데 이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인 입장은 이준석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뭐 비슷합니다만은 항상 이제 저는 어쨌든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사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이 문제도 이제 앵커님이 질문하실 때 청년 정치인, 젊은 정치인 김수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셨잖아요. 근데 20대 국회 최연소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발단이 이분이 젊은 정치인이어서 발생한 문제인 것이냐, 그분이 젊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청년 정치인의 문제점의 예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말씀을 좀 정말 드리고 싶고요. 개인의 부도덕함이나 아니면 당 운영상에 있어서의 어떤 법률적인 저해 문제, 이거는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추정인데, 아까 이제 이준석 위원의 추정을 이제 조금 확대하면 사실은 이 김수민 비례대표 후보를 악용해서 누군가 뒤에서 조정이나 어쨌든 선관위가 지금 당의 사무총장과 총무본부장을 같이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관위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법률적인 논쟁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면 이게 청년 정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가였기 때문이었을까요? 더 크게 보면? 그거는 그렇게 막 또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 제도 안에서 본인이 거절해야 됐다면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정확히 못한 것은 잘못된 일이겠습니다. 사실이라면 그건 잘못이겠습니다만 하나하나를 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사태 겪으면서 이제 사실 국민의당에서 비례대표 제안을 받았던 다른 청년분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안 들어가기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신생정당의 어느 정도 구조적인 어떤 틀이 짜여지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이 시기에 이런 말을 하면 좀 민감하긴 합니다만은 김수민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로 또 몰아가는 것보다는 과연 이 정당의 정치 자금이라는 것이 최근에 어떻게 유통되고 있냐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들여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진행 중인 사안이니까 들여다보고요. 필요하다면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죠. 자, 다음 주에도 열띤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젊은 정치인의 수다 점수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